한 번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연이 열리는 어느 대학 강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모여 그의 강연을 듣고자 했는데 그날의 주제는 다름 아닌 정의와 공동선이었습니다. 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참가자들 모두가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며 누구나 다 아는 문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좁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에는 한 번에 오직 한 대의 차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쪽에서는 구급차가, 다른 쪽에서는 농부의 트랙터가 다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다리를 건너야 할까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그 순간 샌델 교수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구급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 농부의 트랙터가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농작물을 실어 나르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긴급한 상황인 구급차가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 식량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더 큰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찾아가야 할 질문이죠. 그는 마치 연극을 펼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묘사하면서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사는 구급 상황의 시급함을 호소했고 농부는 오래된 다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전하게 과일을 배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샌델 교수는 청중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다리 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단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선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 질문은 청중에게 깊은 생각의 시간을 제공했고 나중에 많은 학생들이 강연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 토론했다고 합니다. 길고도 재미있었던 강연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며 타인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샌델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겨볼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공동선의 가치를 반영한 정의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과 쾌락의 본질을 두고 고민하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어촌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그들의 일상은 고깃잡이와 소박한 식사, 때때로 열리는 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도시에서 제레미 벤담의 철학 강연을 듣고 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돌아와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벤담의 철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받아 이 원칙을 마을에 적용해보고자 했습니다. 젊은이는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을 큰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각의 행동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젊은이는 쾌락과 고통의 총합을 따져야 한다면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이 마을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매일 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대다수가 술과 춤을 좋아했으며 축제는 그들에게 큰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축제로 바빠지면 일을 할 수 없고 먹을 식량도 없어질 거요. 결국에는 모두가 고통스러워지겠지요. 장터의 한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다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염전에서 함께 소금을 캐고 내일은 모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그 다음 날은 모두 모여 축제를 열죠. 사람들은 잠시 숙고한 후 이 제안이 모두에게 비교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며 다양한 일을 하면 서로의 힘듦을 나눌 수 있었고 또한 매일매일 다양한 일과 축제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 덕분에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함께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해결책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가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세월이 흐르고 그 젊은이는 자신이 제안했던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가 마을 사람들에게 준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쾌락이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날 작은 카페에 들른 철학 전공 대학생 지훈은 커피를 홀짝이며 데이비드 흉리 인과성에 대한 회의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떠올렸다.
에어컨이 살짝 고장난 카페에서 열기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지만 휴메 이론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며 재미있는 썰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요즘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까? 하는 그런 미신적인 궁금증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인과성의 문제라고 보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지우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연락받고 싶은 친구나 가족을 떠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날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진짜로 내 생각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럴듯한 우연의 일치일까?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 집중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로 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꿈에서 만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잠에서 깼을 때 이 친구가 정말로 나에게 연락을 할까? 궁금했죠. 지훈이 말을 멈추자 친구들이 간절하게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일에서 이틀 후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기묘하죠? 이게 정말 내가 꿈꿔서 이런 일을 벌어진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휴메 말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실제로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우는 휴메 이론을 설명할 준비가 되었다. 데이비드 휴먼,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를 보면서 A가 B를 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보다는 원하는 대로 해석할 뿐이죠. 결국엔 우리가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기대와 습관으로부터 비롯한 신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우는 친구들이 웃으며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내 실험도 꿈도 그냥 우연의 연속일 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한참 잊고 있었던 친구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으니 휴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런 미신적인 행동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철학의 오묘함을 느끼며 오래된 추억과 새로운 이야깃거리로 가득한 밤을 보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휴메 이론은 사람들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중세의 어느 선선한 가을날 몬테베르디노의 작은 마을에 토마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열렬히 존경하며 그의 이론들을 깊이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자연 법칙에 대한 이론에 매료된 토마소는 그 개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을 광장을 찾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토마소는 마을의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자연 법칙을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과 이성이 신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의 열정에 이끌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소는 손을 크게 벌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린 본능적으로 서로를 돕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지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자연 법칙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토마소, 그럼 우리가 밭을 가꾸고 수확을 하는 것도 자연 법칙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토마소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이는 모두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행동이지요. 신께서 우리에게 준 이성으로 우리는 자연이 경이로움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어리고 무모한 청년이 큰 소리로 도전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해치는 전쟁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토마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은 인간의 고귀한 본성을 반영하며 이는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파괴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행위도 자기 방어와 같은 더 큰 선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윤리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토론은 점점 더 깊이로 빠져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 개념을 통해 일상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토마소와 함께 논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토마소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토마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연 법칙이란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은 듯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토마소가 꿈꿨던 바와 같이 마을의 도덕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토마소는 그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퀴나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군요. 하고 중얼거리며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시절 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더 넓게 퍼뜨리고 있습니다.